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토요일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 지난번 목요일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도대체 글로벌 왕따 한국 증시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정치 얘기가 잠깐 언급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제 진영 논리에 휩싸인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 그거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이렇게 썩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방송 인터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카라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주식 투자자들에겐 상당히 속상한 시즌인데 일단 간단하게 코스피, 예. 코스닥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의 수출 규제, 그 영향이 계속 됐어요. 이게 논란이 계속 노이즈가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이게 성공이냐, 아베가 그 선거에서 이겼냐 졌냐 그 차원을 떠나서 아베가 어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거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거둔 선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는 찬성한다가 한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확정적이에요. 8월 2일 날 가기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잠깐, 먼저, 선생님, 화이트리스트는 잠깐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고, 일단, 말씀드린 코스닥, 코스피 시황부터 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코스피는 1.3% 하락했고, 주간으로,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4.3% 빠졌는데, 코스닥은 사실은 화이트리스트하고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없는데, 바이오 주식 섹터에서 크게 빠졌어요. 이게, 그 전에 한미약품 기술 수출 반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젠 노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FDA 임상에서 HLB 문제도 있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보사 쇼크도 있고, 지금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삼성 분식회계 문제, 이런 것들이 바이오 주식들을 아예 사질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지지선이 지금 없어질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의외로 지지선이 없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코스피는 일본 규제 관련주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도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리스트 노이즈로 지금 한국 증시가 빠진다 이런 거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근데 논란은 불평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되게 많은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반도체 B2는 오르고 있거든요. 계속.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수급이 깨진 바이오 주식들, 그 다음에 실적이 요즘 어닝 시즌이잖아요. 2분기. 8월 15일까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건데, 그 실적들이 썩 좋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어떤 종목별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주중에는 테슬라가 좀 실적이 나쁘게 나왔거든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익이 좀 크게 안 좋아서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폭락을 한번 했어요. 하루. 이런 게 겹쳐갖고 이번 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인덱스를 형성하는 지수에서 바이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그렇다면 5% 정도가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바이오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결국 그렇죠. 이런 IT 관련주의 시총이 올라와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고, IT가 제일 크기는 하죠, 시중에서. 네.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IT는 어떤 경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경기가 좋아야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IT 관련 제품들 만들고 우리가 수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됐는데 글로벌 경기 자체가 다운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썩 좋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좀, 예.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신 대로 수급이 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급의 수급이 깨져 3대 요체는 결국 기관, 외국인, 개인인데 그렇죠. 최근에 기관들은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나마, 우리 증시, 코스닥, 코스피 전체 합쳐서 볼 때 외국인들이 의외로 우리 주식을 파는 것 같아도 안 팔아요. 중국의 그 A주에 대해서 MSCI 지수 편입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안 팔고 있고 오히려 좀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사고 개인들은 잔뜩 신용이나 뭐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그 레버리를 일으켜서 사놓고 있는데 개인들은 사실은 증시를 움직일 힘이 없거든요. 항상 수동적인 존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사줘야 되거든요. 예. 외국인만 사갖고는 우리 증시는 항상 안 올라가요.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짱거리가 나올 때 좋았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못 사는 이유는 지금 기관의 펀드라든지 이런 거가 늘어나지를 않잖아요. 뭐 ETF로 다 사서 그냥 패시브 식으로 좀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한국 증시에 염증을 느껴갖고 전부 외국 기업도 또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외국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가장 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역할을 못하는 거는 또 어떤 펀드라든지 그런 거에 개인들이 그동안 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실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뭐 정부에 이걸 책임져라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 건의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기업 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저가로 빠졌을 때 수급의 주체로 나선다 해도 현재 주가 시점에서는 그렇게 손해볼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은 왜 도대체 전혀 손을 빼는 모양새가 될까요? 국민연금은요, 이게 연간 그 어떤 연금 운용 계획 뭐 이런 거 짜잖아요. 그럴 때 큰 악보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 증시에 또 한국의 채권시장에 주식시장에 몇 프로 비중을 투입하겠다. 그 다음에 외국의 부동산에 몇 프로를 투입하겠다. 외국의 주식에 몇 프로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연간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조 하에서 이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투자에 별 재미를 못 봤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같은 데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거기가 수익률이 좋았고 또 부동산, 글로벌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이 대체 투자가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 수익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한국 증시에서 어떤 수익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많잖아요. 국민연금으로 해서 한국 주식 사면은 또 우리 아마도 국민들 또 한쪽의 상당 부분은 왜 내 돈을 이렇게 쓰레기 같은 한국 주식에 사서 이게 수익률을 따먹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뭐 또 반대하는 쪽도 있잖아요 많이. 뭐 근데 좀 복잡합니다. 네. 지금
지난주죠. 7월 22일 월요일부터 중국에서는 중국판 나스닥 커창판 영문명 네. 스타마켓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작했어요. 상당히 활성화. 네. 예, 최대 뭐 520%까지 오른 주식도 있고 평균적으로 네. 일주일 넘게 15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블룸버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 중국판 나스닥 커창판을 작년 11월에 갑작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시작한 이유가 결국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그 돈으로 일반 개별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그 중에서 또 대단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구조 때문인 거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서 단순히 국민연금의 모든 돈을 다 주식시장에 퍼부을 수는 없지만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아져야 결국은 국민연금도 그에 따른 일자리나 그에 따른 수익성 향상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한국 기업을 외면하고서 어느 나라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사실 그건 좀 이거 한번 면밀히 토론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문제인데 예컨대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국적 연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일본도 걔네들은 자스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스닥이죠. 그 기업에 일정 부분 의무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정 비율을 꾸준히 투자를 해줘요. 사줘요. 한국도 그랬거든요. 한국도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피와 대형주고 코스피 중에서 물론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사줘야만 한국 어떤 경제의 미래를 짊어지니까 코스닥의 유망 우량주 이런 것들을 좀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꾸준히 그래도 국민연금이 1년에 한 몇천억씩 샀거든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그 국민연금을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안 사주고 뭐 이상하게 그 지수 연동해갖고 하기로 막 하고 그랬잖아요. 예, 벤치마크. 그 뒤부터 사실 코스닥이 좀 많이 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코스닥을 좀 활성화시켜야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었다 보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조금 너무 대형 사들에도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종목들 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저기 하고 지양하고 코스닥의 어떤 우량주들 위주로 해서 조금 일정 비율은 편입시키는 그런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선생님 이게 앞에서 선생님이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그 유명한 그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지수 렌트 출신에서 그렇죠. 와서 완전히 망가뜨린 것도 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이게 칭찬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이사장이 김성주입니다. 그 사람이 전주 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그 막대한 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정치인을 기용하는 것 자체도 넌센스고 그 다음에 기용을 했으면 전문성 있게 그 투자 책임자 CIO죠. CIO를 빨리 임명했으면 1년 동안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시장에서 나침판,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치인에게 그걸 맡기고 그 정치인은 눈치보느라고 1년 동안 CIO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이 점에 대해서는 둘 다 욕 싸가지로 먹어도 타박이로 먹어도 저는 뭐 어차피 낯짝을 들기 어렵다.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좀 주식투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주식투자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한 부분이 공매도 문제거든요. 특히 최정구 금융위원장 이 양반에 대한 그 원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도 솔직히 정부가 좀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불법 공매도라든지 편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물쩡하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투자가들이 제일 지금 사실은 좀 화나 있고 한 부분이 공매도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까지 합쳐지니까 아주 투자가들 힘이 지금 나 있는 상태예요. 예. 사실 이게 또 주식 뭐, 투자가 주식 투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예. 언급했던지 했던 대로 중국 정부에서 쓸데없이 중국판 나스닥을 끌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그 금융을 자양분으로 해서 기업 투자, 기업들이 예.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지난 2000년 코스닥법을 해가지고 피해가 많았지만 코스닥법으로 인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리니지 같은 기업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정부가 오죽하면 이 투자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앞에서 언급했던 공매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지 그걸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그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갖고 뭐 코스닥 벤처펀드도 만들고 뭐 하고 하긴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없었고 선생님, 그 당시 네. 코스닥 벤처펀드로 만들어 놓은 게 메자닌이라고 네. 해가지고 전환사채니 BW 발행하는 것만 하게 했으니 예, 그건 매달린 투자로만 그냥 온통 그러다 보니까 주가엔 더 마이너스 나는 이 황당한 일이거든요. 주식 그러니까 물량을 사실은 늘려버리게 하는 그것도 운용도 예, 매달린 쪽으로 하지 말고 직접 주식을 사는 방향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운용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좀 약간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저도 386 출신이긴 하지만 386 정치인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정치인으로 선거하는 건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이런 경제 분야, 국민연금 이런 분야에서는 386을 따질 게 아니라 오로지 전문성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야 네.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아무튼 사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펼쳐놓은 게 작년도에 펼쳐놓은 게 메자닌 펀드 즉 BM, 뭐 BW, 전환사채 이런 걸로 해서 기관들만 잔뜩 사게 해놓고 그게 다시 요즘 물량으로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이라고 펴낸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책임자 가려내서 혼을 내주든지 이건 뭐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어떤 외치 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잘했다고는 하지만 좀 경제 특히나 이게 증권시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쉽죠 아무래도. 예. 저도 진짜 사람은 다 좋겠지만. 예, 저도 사실 유튜브 방송하면서 차라리 미국 주식 투자하자. 그래서 미국의 배당주나 뭐 이런 투자를 작년 말부터 주장했는데 그들은 저도 한 달에 2, 3천 불밖에 안 되지만 거의 2천만 원 갖고 하는 돈을 투자했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 제일 많이 올랐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계속 외면하는 분위기를 놔둬버리면 결국 후에는 기업들 투자가 위축되는 거고 기업들 투자는 한국 경제 GDP 축소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그렇죠. 국가 정책,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정책을 단순히 투기로만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뭐 지금 현 정부가 투기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투기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단계나 분야별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정책 문제는 우리가 뭐 논의해봤자 좀 그렇고 다른 예. 부분으로 가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인덱스에 작년에 투자한 건 현재 마이너스 30%입니다. 거의 그 정도 빠졌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인덱스 투자자들에게는 기다리라 결국은 올라간다 이 말도 사실 이제 미안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 어떻게 보면 손절 그 라인을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저처럼 마이너스 30%인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지금 시점에서 나 이제 코스닥 충분히 빠졌으니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두 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이제 본전도 못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건 예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뭐 욕먹을 각오로 하고 예상을 한다면,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60이고, 코스닥 640이잖아요. 예. 지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수는 PBR로 따질 때 금융위기 지수예요. 그렇잖아요? 0.83 정도 되는데, PBR이. 그러면 이 지표, 단순한 이 지표 하나만 갖고 볼 때도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융위기는 엄청난 위기인데, 그때도 PBR이 0.8 정도 선에서 멈췄고, 주가 하락이.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이 어느 건지 몰라요. 바닥은 항상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닥이니까 주식을 사라. 이렇게, 누구든 말을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바닥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거고, 단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칼날 비슷하게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떤 지표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정도 선이면은 바닥에 근접해 왔다.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 이렇게 하락했다면, 이미 이렇게 30% 하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손절매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한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손절매를 30%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네. 자기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위대한 투자가들은 2%, 3% 손실을 입힌다. 그러면은 청산해라.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 한 주식을 10% 비중으로 갖고 있다. 그럼 20% 빠지면은 내 포트폴리오에 2%를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짜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ETF only 30%를 투자했다? 그건 아닐 거고, 내 포트폴리오 전체 ETF 어떤 펀드가 이 30%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미 충분히 하락 라인을 넘어섰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청산을 해버린다? 나는 그건 답은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만일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지는 폭하고, 앞으로 오를 확률하고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청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한번 새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 입장이라면,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새 돈이고, 새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대신, 종목의 문제가 있거든요. IT나 바이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핀테크,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러니까 미래 4차 산업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종목군에서 일본의 영향이 좀 없는 것들, 일본의 소재 규제 영향이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에 무역 어떤 그런 분쟁에 끼어들지 않는 가능한 끼어들지 않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5G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되 한 번에 다 편입은 좀 어렵고요.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사모는 상황이라면 그 와중에 바닥은 통과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했는데, 일본이 네. 한국 기업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화이트가 화이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방 국가를 화이트 국가라고 하는데, 27개 나라에 대해서 화이트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한데, 한국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을 우방 국가 개념에서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본이 수출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심사를 해서 이 심사 기간이 약 90일이에요. 90일인데 90일 안에 이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수출을 허가를 해주겠다 이 개념인데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은 한 번 심사를 받으면 3년 동안 심사를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차가 간소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매번 심사를 해서 한국을 뭔가 목을 딱 잡고 뭐 흔들어 보겠다. 니들이 말 안 들으면 갑작스럽게 그 수출 안 하면은 공장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목숨은 나한테 달렸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예. 그게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예요. 우리도 중국처럼 취급하겠다 이거죠. 대만이나 중국처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인 중국과 대만이 중국에서 일본에 수입하는데 또 사실 판단은 장애가 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한국을 놓고 볼 때는 좀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이번에 그 반도체 세계 소재 규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은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제가 될 경우에 1,100개 정도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전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수입하는 건 대부분을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해가라 이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은행 가서 VIP 창구에 사다가 일반 창구로 가라. 시간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일반 창구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왜냐하면은 정부가 이거는 매번 한 번 이렇게 딱 검사 허가를 받으면 3년을 가는 거하고 매번 수입할 때마다 이렇게 받는다면은 이거 좀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수박 틀어주면 한국과 수박 틀어주면 중단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열 받는 입장이잖아요. 뭐 이거 우리가 돈 쓰고도 이거 갑질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시간 관계상 잠깐 패스를 하고 자,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나오니까 환율이 지금 어느새 1184원 달러 환율이까지 올라가서 이게 그쪽 영향을 좀 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뭐 일본 자금 문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단순하게 그게 일본 자금인지 모르겠지만 달러원 환율이 1170원대에서 80원대로 올라왔다는 사실 이건 해외 투자자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한국 문제를 이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환율은 아직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환율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직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막 판다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 약세라든지 그런 거 이제 특히나 한국 원화의 프록시 통화가 이제 중국 위안화이기 때문에 위안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관돼서 있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은 그런 건 아니고 만일에 이제 이런 건 있죠. S&P 스탠다드 & 퓨어스 같은 그런 업체들이 한국의 신용평가를 할 때 경제가 일본과 싸움에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일단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의장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다음 시간에 AI 얘기를 좀 하시고, 한국의 AI 업체 중에 혹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도 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 좀 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 진심을 여러분들은 믿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논리가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하고 지지자에 상관없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게 자본의 관점에서 증시 관점, 증시를 해석하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혹시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언짢더라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일요일 해외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